투자자가 저지르지 말아야 할 5가지 잘못. 1. 선전하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지 말라. 신제품과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투자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막 창업했거나 본격적인 사업 활동을 시작하려는 기업들은 대개 이런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런 기업들 대부분은 눈길을 끄는 새로운 발명과 함께 출범한다. 또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첨단 기술 분야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많다. 새로운 지하 자원이나 자연자원의 탐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들도 있다. 이런 분야도 탐사 작업이 성공하기만 하면 그 보상은 엄청나다. 이런 이유 덕분에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기업은 아직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더라도 언뜻 보기에 투자 가치가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 부추기는 또 하나의 주장이 있다. 이런 기업이 주식시장에 처음으로 상장될 때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가장 낮은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성공을 거둔 기업들의 주가는 맨 처음 주식시장에 상장됐을 때보다 몇 배나 올랐다. 그렇다면 굳이 이런 기업의 주가가 오를 때까지 머뭇거리다가 다른 사람들이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다 챙겨가도록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위대한 기업을 찾아내기 위한 질문과 조사의 방식을 이미 설립된 지 오래된 기업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투자자의 입장에서 나는 적어도 영업활동을 시작한 지 2,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이미 사업 기반을 잡은 기업과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최소한 1년간 영업이익을 내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생기업의 연간 매출액이 100만 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어쨌든 단 몇 푼의 영업이익은 내야 한다. 설립된 지 오래된 기업의 모든 주요 사업 활동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진다. 투자자는 이런 기업의 제품을 잘 알고 있고 매출액과 매출원가, 경영진의 능력 등 사업 활동의 다양한 측면들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 잘 알려진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고려할 경우 아마도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검증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는 반대로 이제 비로소 증권가에서 선전을 시작한 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투자자들이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업이 제공한 청사진을 들여다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추측하는 정도인 것이다. 이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까지 순환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실제로 투자자의 능력이 제 아무리 출중하다 해도 정말로 뛰어난 기업을 고르는데 평균 타율 정도를 기록하기란 불가능하다. 심지어 이미 기반을 확실히 다져놓은 기업들로 투자 대상을 한정한다 해도 그렇다. 증권가에서 이제 막 선전을 시작한 신생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한두 명의 핵심 인물이 이끌어가는데 이들은 특정한 사업 국면에서는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지만 사업 활동에 필요한 다른 능력은 결여돼 있는 경우가 많다. 가령 영업에는 타고났지만 다른 비즈니스 분야는 전혀 모르는 시기다. 발명가나 엔지니어가 창업한 경우는 이보다 더 자주 발견된다. 이들은 최고의 제품을 만들 수는 있어도 마케팅이나 제조 활동에 필요한 현장 기술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이처럼 기본적인 비즈니스 역량마저 결여돼 있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개인이 이제 막 창업한 기업에는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기업은 투자하기에 앞서 우선 역량 있는 인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게 좋다. 이 훌륭한 주식인데 단지 장외시장에서 거래된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공식적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비해 비상장 주식이 덜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시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시장성의 중요함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식을 살 때는 나중에 팔 수 있는 종목으로 한정해야 한다. 그래야 정제적인 이유건 개인적인 이유건 현금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점과 연관지어 무엇이 정말 안전한 것이며 무엇이 불안한 것인가에 대해 다소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공식적인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많은 주식은 무조건 불안하게 느끼는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런 주식은 대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라고 부른다. 3. 사업보고서의 표현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주식을 매수하지 말라. 다른 주식이 아닌 그 주식을 사게 됐는지 늘 신중하게 분석해보는 투자자들은 별로 없다. 만약 그렇게 하는 투자자라면 기업이 매년 발표하는 사업보고서의 문구나 형식에 왜 그렇게 큰 영향을 받는지 생각해보면 놀라울 것이다.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표현들은 회계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가 일정 기간의 사업 실적을 보여주듯이 경영진의 철학과 정책, 목표 등을 매우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업보고서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 단순한 홍보 이상의 기술이 배어 있다. 사실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문구를 사장이 실제로 썼는지 혹은 홍보 담당자가 대신 쓰고 사장은 서명만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멋진 사진과 화려한 색상의 차트로 사업보고서를 치장했다고 해서 이 회사가 열정을 갖고 협력하며 일하는 뛰어난 경영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문구나 표현에 현혹돼 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광고판에 적혀있는 선전 문구에 반해 그 제품을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광고 내용처럼 그 제품이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가격이 얼마 되지 않는 제품의 경우 광고 내용처럼 실제로 근사한 물건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샀다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주식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충동 구매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투자자는 거의 없다. 요즘 사업보고서는 주주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도록 작성되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사업보고서의 문구, 이면에 숨어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기업의 여러 판매 수단과 마찬가지로 사업보고서 역시 기업의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업보고서는 절대 그 기업의 진정한 문제점과 어려움을 균형된 시각으로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는다. 대개는 너무나 낙관적이다. 그렇다면 즉 투자자들이 사업보고서의 표현에 긍정적인 느낌을 받더라도 이로 인해 곧장 행동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면 그 반대는 어떨까? 부정적인 느낌을 받았다면 곧장 행동에 나서도 괜찮은가? 대개는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상자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포장지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다. 투자자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업은 성공적인 투자 대상이 될 자격이 전혀 없다고 봐도 될 것이다. 4. 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높아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앞으로의 추가적인 순이익, 성장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속단하지 말라. 투자 판단을 잘못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자주 있다면 특별히 언급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선 가상의 기업A가 있다고 해보자사는 오랫동안 우리가 지적한 15가지 포인트를 아주 물품하게 충족시켜왔다. 지난 30년간 매출액과 순이익이 모두 꾸준히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강력한 성장세를 뒷받침할 상당히 많은 신제품들이 개발 중에 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최근 몇 년 사이 주당 순이 이게 20, 30배 수준을 오르내리고 있다. 이 같은 주가는 다우존스 평균 주가를 구성하는 30개 우량 종목의 주가 수익 비율을 감안하면 2배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 바로 오늘 A사의 주가는 다우존스 평균주가 구성 종목에 비해 주가 수익 비율이 정확히 2배에 거래되고 있다. 다시 말해 A사의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 주가 수익 비율 2. 다우존스 평균주가 구성 종목의 주가 수익 비율 평균치의 2배라는 얘기다. A사의 경영진은 며칠 전 향후 5년 이내의 순이익이 2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기업 여건을 볼 때 이 같은 예측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5. 너무 적은 호가 차이에 연연해하지 말라. 지금까지 다른 문제들을 설명하면서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 들었던 예는 모두 가공의 것이었다. 이번에는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들겠다.
약 20년 전 투자 업계에서도 상당히 능력이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난한 신사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기업의 주식 100주를 매수하려고 했다. 그가 주식을 사기로 결정을 내린 날, 그 종목의 주가는 35.50달러였다. 다음 날에도 주가는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 신사는 35, 50달러는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35달러에 주문을 내기로 결정했다. 100주를 다 합쳐 50달러를 절약하고자 한 셈이다. 그는 주문 단가를 끝내 높이지 않았다. 주가도 끝내 35달러로 떨어지지 않았다. 20년 이상이 흐른 지금 이 주식의 전망은 그때보다 훨씬 더 밝다. 그 사이 주식 배당과 주식 분할을 감안하면 현재 이 종목의 주가는 500달러가 넘는다. 한마디로 이 투자자는 50달러를 절약하려고 하는 바람에 최소한 46,500달러를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다. 물론 이 투자자가 매번 주식을 싸게 매수해서 절약한 돈을 모두 합치면 46,500달러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46,500달러는 50달러의 930배다. 이 투자자가 주식을 싸게 매수해서 46,500달러를 벌려면 무려 930번을 그렇게 싸게 매수해야 한다. 이런 확률을 믿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거의 정신 나간 짓일 것이다. 어도 수만 주 이상의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대규모 투자자들에게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개 주식들이 공급량이 충분치 않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자가 당초 매수하고자 마음먹은 물량의 절반 정도만 시장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내 또 이로 인해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갑작스런 주가 상승은 이 투자자가 당초 매수하고자 했던 물량을 확보하는데 두 가지 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가의 급등 자체가 다른 매수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경쟁적으로 이 주식을 사겠다고 뛰어들 수 있다. 또 원래 이 주식을 팔려고 했던 사람들마저 주가가 더 오를 것을 기대해 물량을 거둬들일 수 있다. 주식 중개인에게 가능한 물량의 주식을 확보하되 경쟁적인 매수자가 많이 출현할 경우 매수한 물량 중 일부를 매도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최근의 매도 호가 이상 수준에서 주식 중개인이 자유롭게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매수 가격의 상한선은 사고자 하는 주식의 매수 규모와 그동안의 주가 움직임, 다른 일반 투자자들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매수를 시작하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다른 특별한 요인들을 모두 감안해 주식 중개인이나 증권회사, 딜러와 협의한 다음 결정해야 한다. 어떤 투자자들은 이런 일을 처리하는데 충분한 판단력과 식견을 갖춘 믿을 만한 주식 중개인이나 증권회사 딜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우선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주식 중개인이나 딜러를 물색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이런 일을 정확히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주식 중개인이나 증권회사 딜러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이다.